처음 봤죠? 뭐야 이거? 아니 왜 여기까지 들고 있는 시제를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시제 안 하고 있었구나. 다음에 보자. 오늘은 확실히 시험이 쉬웠나 보네. 다들 잘 맞추고 그런가. 아 이거 다 시제만 맞췄잖아. 그리고 이거는 다. 아 근데 진짜 이 뭐야 이. 아 근데 정말 이런 초딩 같은 애서. 아 진짜. 잠깐만. 아니 왜 이거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이건 괜찮아? 아니 시제 맞춰줬어야지. 응? 왜? 왜? 네. 네.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네. 이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죠. 이건 덜 먹어주는 거. 자, 보자. 오케이. 자, 뭐라고 쓰지 않아? 뭔지 모르겠어. 뭐 글씨를 모르겠어. 아, 근데 진짜 글씨도 개판이고 글씨도 시간이 노트를 안 들고 왔는데 그냥 먹어서 들고 왔지. 집 갔다 와야 돼. 그걸 모르나? 이건 신경 없어. 그것도 뭐해? 신나게 하나를 쓰겠지. 오케이. 자, 고생들 했습니다. 제가 오늘 거 데일리 테스트를 이제 어제 만드는데 만들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한 번쯤은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한 번쯤은 너무 이제 좀 그동안 이제 너무 희망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갖고 문제 난이도를 좀 낮게 해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맞춰주셨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일단 주된 내용이 뭐였는가 우리가 이제 사실 글의 초반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인간은 여기서 드라이브가 무슨 뜻이었지? 운전하다 하면 안 되겠죠? 뭐였어? 움직이다, 마음으로 움직이다 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움직여진답니다. 뭐에 의해서? 천성에 의해서 본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본능적인 욕구래요. To form and mainta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였죠. 즉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타고난 욕구에 의해 움직여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사람의 본능. 이게 이제 되게 중요했죠. 그러면 사람은 왜 이렇게 타고난 욕구가 있는 건가? 왜 상대방과의 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건가?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혼자서 뭐든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밀함과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게 has long been vital, 필수적이어 왔다 for human survival,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중간에도 이제 나왔었는데 만약에 인간들이 협력을 하지 않았다, 혼자만 살았더라면 아마 진작에 멸종됐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살펴봤는데 자, 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정말 쉽습니다. 어형 변화도 없고요. 한 번씩만 활용하고 추가 단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 그냥 순서 배열하라는 소리죠. 그렇죠? 너무 쉽죠. 3번 문장이 아닌 구 형태의 답이 되도록 쓸 것. 즉 주어 동사 버전으로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짝 지을 수 있는 거를 좀 짝을 만들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짝을 지을 수 있는 건 social bonds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uman survival, 인간의 생존, 이렇게 또 짝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need라는 거는 항상 짝이 to죠, to.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짝을 지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보자면 자, 잠깐 볼게요. need가 동사로 쓰여서 뭐뭐를 필요로 하다. 이 분필을 되게 오랜만에 쓰니까 되게 어색하네. 뭐뭐를 필요로 하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need 뒤에는 보통 목적어로 뭘 쓰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를 쓰죠? 투부정사를 쓰죠. 그렇죠? need to 동사원형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투부정사는 당연히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need에 대한 목적어. 근데 여러분 얘들아, need가요 명사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필요성 또는 뭐 욕구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죠.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쓰고 싶어. 이렇게 형용사. 그럼 형용사의 형태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똑같이 투부정사를 쓴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ing 같은 걸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짝꿍 관계, 좀 전문 용어로는 collocation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collocation. 됐나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decide라고 해요. decide. 자, decide to 동사원형을 쓰죠. 우리가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결정하다. 그러면은 decide의 명사형을 쓰면 우리가 decision이라 씁니다. decision. 그럼 decision을 꾸며주는 형태를 쓸 때는 우리가 ing를 쓰느냐? 아니라는 거야. 투부정사 쓴다고요. 똑같이. 됐어? 똑같이 간다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need가 명사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to가 한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거의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짝을 한번 지어보자면 social bonds 나왔고 human survival 나왔고 그 다음에 또 need to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또 need to. 자, 그럼 뭐뭐 할 필요성 또는 뭐뭐 할 욕구랍니다. 그럼 어떤 필요성이냐?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가 묶은 게 social bonds예요. 사회적 유대감이랍니다. 자, 그리고 human survival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남은 게 field라는 단어 나왔고 그 다음에 for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field는 지금 여기에 있는 유일한 동사형입니다. 맞나요? 동사형이죠. 지금 동사형 딴 거 있어요? 없잖아. 그렇지? need는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아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동사 자리에 써야 되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구 형태의 답이 되도록 쓰라 했죠. 즉 주어 동사 버전으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들 아빠 수업 중이야. 죄송해요. 아들이가 전화해갖고 죄송.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사원형을 쓰려면 어디다 써야 돼? 이 투부정사 형태로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to build가 또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the need to build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the need to build. 일단 요 한 세트를 썼어. 요 덩어리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어. 뭔가를요. 근데 일단 한번 여기서 이어나가 보자고. 쌓을 필요성이래. 그럼 뭘 쌓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적 관계를 쌓겠죠. 자연스럽게 소셜 본즈가 이어지겠네. 그러면 사회적 유대감을 쌓고자 하는 욕구가 되겠죠.
그럼 남은 단어가 뭐야? for네요. 그럼 for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가 사실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유대감을 쌓을 필요성 하면 딱 떨어지네. 그래서 정답 그대로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힌트 단어의 어떤 짝만 잘 찾아도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 뭐 틀린 분은 없겠죠? 네, 틀린 분은 이따가 저쪽 문으로 나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문맥상 적절한 것을 고르고요. 일단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각각의 이제 해석을 쓰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낚시로 낸 문제가 바로 B랑 C가 되겠습니다. 이 어휘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거 뜻 쓰는 거는 별거 없어. 이게 뜻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답을 고를 수 있느냐, 어휘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문제로 내고 싶어서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일단 이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이건 좀 필기를 해주세요. 고등학교에서의 어휘 문제는요 상당히 킬러 문항으로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장에도 사실 중등부 때도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고등부 때는 이 어휘 문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느 학교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문맥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또는 문맥상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어휘 추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거냐? 글의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밑줄 치는 어휘들이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놓은 어휘들이 있잖아. 이 어휘가 아무데나 밑줄을 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밑줄 어휘는 주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 없는 데다가 생뚱맞게 밑줄을 쳐놓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휘 문제를 낼 때는 무조건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밑줄을 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모르면 어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요. 밑줄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맥락 파악입니다. 조금 길죠? 글로 쓰려고 하니까 좀 기네요. 자, 밑줄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맥락을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여기 B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B번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체크가 되어 있죠, 어휘가. 그럼 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어디부터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됐나요? 요 덩어리. 즉 밑줄이 포함된 문장 지금 체크했습니다. 요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글의 내용이 A는 좋다, A 다시는 나쁘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는 좋고 A의 반대는 나쁘다 이렇게 한번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 그러면은 글의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주제로서. 예를 들어 주제로서 A는 좋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밑줄 어휘가 여기에 딱 밑줄이 쳐져 있어. 동그라미 2번 해갖고 딱 밑줄이 쳐져 있다 쳐봐. 근데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주어가 뭐였냐면 A의 반대였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말이 나와야 돼? bad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의 주제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해당 문장에서는 어떤 맥락인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고등부에서 좋아하는 방식은 어떻게 내냐면요. 주어를 A로 줍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리고 2번하고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를 모르겠죠. 그렇죠? 좋은 의미를 여기다가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부정어가 있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중 부정으로 써야겠죠. 오히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는 거야.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건 뭐야? 좋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고등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문장에서의 맥락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또 풀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는 가장 간단한 건데요. 당연히 해당 어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밑줄 치는 어휘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풀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밑줄이 쳐 있는 문장이 어떤 맥락인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퀴즈로 낸 거는 요것만 낸 거예요. 됐어요? 데일리 테스트에 낸 거는. 원래는 이걸 내려고 했었어요. 이걸 함께 내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내면은 또 여러분의 희망을 제가 또 밟아버리는 거니까 약간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단어도 사실 어렵지 않았죠. 됐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Mammals tend to be more 또는 less colorful than other group animal groups.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more인지 less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less라고 쉽게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은요. 왜? 지난번에 읽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이 글을 처음 읽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우리는 more인지 less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뒷문장을 보면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뒷문장 뭐랍니까?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나. 그럼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고. zebras라고 나왔는데 zebra라는 건 뭡니까? 매멀의 한 종류이잖아요. 그렇죠? 포유류의 한 종류죠. 근데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black and white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뒷내용은 뭐야?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black and white로 dressed가 돼 있다. 눈에 띄게 dressed가 돼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건 뭐야? 화려한 줄무늬가 얘를 감싸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는 화려하다는 뜻이니까 앞에는 화려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less colorful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첫 문장에서는 얘는 일단은 무늬가 화려하구나.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기를 보자면 the colors roles. 자, 그 색깔의 역할은요 can be obvious냐 unobvious냐 이렇게 나온 거죠. 색깔의 역할이 분명하냐 불분명하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요 내용만 보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뒷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뒷내용을 봤을 때는요 그 지브라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스트라이프를, 그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지브라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과학자들을 곤혹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럼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이 지브라가 이 블랙 앤 화이트를 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당혹스럽게 했다며. 그럼 당혹스럽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모르니까. 왜 블랙 앤 화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즉 그 색깔의 역할이 불분명하겠죠. 그럼 당연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뒷내용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unobvious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include와 exclude. 이거는 이제 제가 본문에 있는 거를 변형한 거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ruled out. 기억나죠? 제외시키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포함하냐 제외하냐 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외하다가 이제 정답이 맞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뒷내용을 봤을 때 뒷내용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를 봤을 때 줄무늬는 그들을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아니야. 체온 유지도 아니고요. 그리고 줄무늬는요 그 프레데터에게 혼란을 주는 것도 아니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래. 그럼 이론을 하나씩 포함시켰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씩 배제했다는 거겠죠. 이것도 아니네? 이론을 여러 개 세워놓고 이제 하나씩 검증하는 거죠. 이거 맞나? 이것도 아니네? 이거 맞나? 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뭡니까? 이론을 하나씩 배제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exclud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푼 거를 이제 보자면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이유가 뭐냐면 얘를 몰라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주제에 대해서 딱히 뭐 말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밑줄 어휘가 포함된 문장의 맥락만 파악을 했고요. 어휘 정도만 파악을 했습니다. 1번을 안 하고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쪽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시험을 잘 보신 거고요. 그렇죠? 오늘만큼 A가 많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제 영작을 보면 잠깐만. 소리가 나왔나 보네. 잠깐만. 당황스럽네. 됐다. 아니 왜 아쉬워하는데? 원래 이런 거는 뺐다 끼면 다 돼요.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죠? 여기 할 차례인가 딱? 38? 맞나? 과목적어, 진목적어. 여기 할 차례였던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여러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설명할 게 조금 많은 영역이네요. 잠깐만요. 설명할 게 좀 많네요. 과목적어, 진목적어. 오늘 진도를요, 과목적어, 진목적어, 그다음 시간 조건의 부사절 이거 금방 끝나고 4, 5 형식 수동태, 비교급의 댐. 비교급의 댐까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4, 5 형식 수동태? 아마 챕터 한 3개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왜냐면 오늘 설명하는 게 조금 필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영작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랭크 38번에 과목적어, 진목적어 파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저는 좀 다른 버전으로 좀 필기를 하고 싶어서요. 좀 빈 페이지를 띄워서 다른 버전으로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과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라이팅 수업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특히나 강조했던 파트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더비교급 이런 거, 그렇죠? 영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이 과목적어, 진목적어도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발표를 좀 해둘게요. 중요한 파트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녀석은 어법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영작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순도 중요하고 중요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차근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부터 갈게요. 자, 이 기본 개념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이 항상 잘 아셨으면 좋겠는 게 과목적어라는 거를 분명히 여기서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주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었었지만 과목적어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주어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가주어를 한번 먼저 보자. 가주어. 그럼 우리가 이 가주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주어를 사용하는 이유. 왜 그런 거야? 주어가 너무 길어서예요. 주어가 긴 거랑 뭔 상관인데? 자, 영어의 가장 기본 속성, 앞이 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가 보통 이제 문장 맨 앞에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뭐가 됐든 간에 앞이 긴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앞이 긴 거를, 그렇죠? 여러분도 머리 큰 사람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이 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주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요, 긴 주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죠. 그렇죠? 이게 이유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접근해 봅시다. 과목적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과목적어를 왜 쓸까? 긴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됐어요? 똑같아요. 긴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이거예요. 심플하죠? 자, 그런데 가주어와 과목적어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주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우리 모든 문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어라는 거는 모든 문장 형태에 나오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으로서 좀 잡았고 동그라미 3번을 여기다가 쓸게요.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면은 과목적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적어를 쓰기 위한 조건이라고 한번 제가 써볼게요. 과목적어를 쓰기 위한 조건. 가주어는 조건이 별게 없었어요. 왜? 가주어는 주어가 길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뒤로 보내고 it을 쓰면 그만이잖아. 되게 간단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어가 길다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언제였습니까?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절이 나오거나.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렇죠? 이게 길게 나와서 뒤로 보내고 it을 썼습니다. 과목적어도 똑같아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it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가 길어지는 건 어떤 경우? 투부정사나 대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아. 가주어랑 똑같아. 다만 가주어와의 차이점은 뭐냐?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문장에는 총 5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3형식, 4형식, 그 다음에 5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형식이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주어, 진주어는 모든 형식에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자, 그런데 가목적어는 어떠냐는 거야. 일단은 1형식과 2형식에는 애초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가목적어는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보내는 건데 아니 얘네는 애초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목적어를 쓸 일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나와 있네. 아니 어차피 뒤에 나와 있는데 얘를 또 뭘 더 뒤로 보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목적어를 쓸 일이 없는 겁니다. 4형식을 보면 목적어가 2개가 나와 있는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죠. 자, 직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다? 상관없죠. 맨 뒤에 있으니까. 만약 간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다. 어떻게 하면 될까? 3형식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어떻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주어, 동사, 직목, 간목 이렇게 바꾸고 요 사이에 to, for, of 중에 하나를 쓰는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뒤로 가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4형식에서도 보다 가목적어를 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뭡니까? 5형식 구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가목적어를 쓰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다? 5형식 구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5형식 구조. 됐나요? 이유가 나왔죠. 즉 어떤 구조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주어. 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어가 길어야겠죠. 그렇죠? 5형식이라고 무조건 가목적어를 쓸 필요는 없잖아. 언제 쓴다고요? 긴 목적어를 사용을 안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긴 목적어가 나오면 이제 가목적어를 써야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길어야겠죠. 길어야. 됐어요? 근데 목적어가 길다는 건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말입니까? 목적어 자리에 to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대주어 동사 얘네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얘네 말고 딴 명사가 나올 때는요? 가능해요. 가능해. 그러니까 대절이 나오든 왓절이 나오든 간접 의문문이 나오든 아니면 동명사가 나오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요.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얘네 둘 중 하나로 나옵니다. 시험에서는요. 아마 제가 지금 영작교재를 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영작교재에서도 쓰이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는요. 이 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나머지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자, 이 동사가 이 가목적어를 쓸 때는 사용하는 동사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make나 find나 또는 생각하다 시리즈. 됐어요? 이런 동사들이 나올 때만 우리가 가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find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아내다 발견하다로 해석해도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find도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find도요. 됐어요? 발견하다로 해석해도 돼. 알아내다 발견하다. 근데 생각하다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목적어를 쓰기 위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정리했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하면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하면 반드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게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해야 함. 됐나요? 분필을 오랜만에 써서 그런 거야. 글씨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간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하면 반드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써야 돼요. 반드시야, 반드시 필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가주어, 진주어는요 선택사항이었거든요. 선택사항.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앞에 길게 나왔어. 투부정사 어쩌고 is important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앞이 너무 기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뒤로 보내고 우리가 it is important to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은.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취향은 독특하니까 사람마다 나는 머리 큰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굳이 가주어를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가주어는 어떠냐? 선택이야, 선택. 선택. 쓰든 말든 자기 마음이라는 거야. 쓰는 사람 마음이라고. 일반적으로는 it is 형태로 쓰는 게 보편적이지만 굳이 안 쓴다고 해서 어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가목적어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목적어는 이 조건에 만족되면요 무조건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된다고. 반드시. 그럼 만약 가목적어 구조를 안 쓰면요 틀린 거예요. 어법상 틀리게 되는 거예요. 됐어? 이게 바로 가주어와의 차이점입니다. 가주어와 가목적어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야. 첫 번째는 뭐냐? 가주어는 모든 형식에서 쓸 수 있는데 가목적어는 오형식에서만 쓸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차이야. 두 번째 차이는 뭐다? 가주어는 쓰든 안 쓰든 쓰는 사람 마음인데 가목적어는 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써야 된다고. 안 쓰면 틀린다고요. 됐어? 이게 두 번째 차이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자, 기본 개념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가,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번에다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써볼게요. 대표 형태, 대표적인 형태. 자, 대표적 형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형식 구조니까 뭐 주어는 뭐가 나오든 상관없겠죠. 그냥 주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동사. 동사 자리에는 make나 find나 생각하다 셋 다 잘 나오는데요. 주로 make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make가. 왜냐면 make는 쓰임새가 많으니까요. 낚시하려고 많이 냅니다. 자, make가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가목적어 it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목적격 보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을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도 주로 뭘 많이 쓰냐면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됐나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됐어? 자, 그러면은 이 대표적 형태는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해석을. 주어는,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 내가. 주어는 만든다. 해석 없죠, 가짜니까. 주어는 만든다. 뭐뭐 하게. 여기가 원래 목적어였죠.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을을 붙여서요. 주어는 투부정사 하는 것을 목적격 보어 하게 만들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뭐뭐 하는 것을 뭐뭐하게 만든다. 뭐뭐 하는 것을 뭐뭐하게 만든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뭐뭐 하는 걸 뭐뭐하게 만든다. 어떤 식의 문장으로 좀 구성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걸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그 사람은 굉장히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나? 그래서 뭐뭐 하는 걸 뭐뭐하게 만들다 라고 해석되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얘가 왜 대표적인 형태냐면은 시험에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 형태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얘네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3번에 쓸게요. 시험 포인트로 쓰겠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 시험 포인트는 위에 쓴 요 샘플 모형 있죠. 요 샘플 모형. 요걸 기반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시험은 어법과 영작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어법. 자,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는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it을 가지고 냅니다. 요거. 요 놈이야, 요 놈. it을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 의도가 뭐냐면은 it을 쓸래 아니면은 tham을 쓸래. 이게 문제 의도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의도는 뭐냐면요. 바로 요 놈입니다. 요 놈.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는 보어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럼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건 뭐냐면요. 1번이 더 어려워요. 1번. 2번은 쉽습니다. 왜?
무조건 얘가 정답이거든. 무조건 얘가 정답이야. 무조건. 왜? 얘가 무조건 정답.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보어 자리니까. 됐어요? 보어 자리잖아.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는 뭘 써야 돼? 당연히 형용사만 쓸 수 있겠죠. 부사 못 쓰잖아요. 보어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즉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오형식 구조에서 쓰이는 녀석이구나 이것만 알면은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여기는 형용사 자리니까 형용사만 써야 돼.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야. 이제 간혹 가다가 낚시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지 쓸래, 이질리 쓸래 막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요 자리에. 그러면 우린 당연히 이지를 고르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낚시를 하냐면요. 이질리라는 부사를 써놓고 뒤에 형용사를 써놓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됐어요? 그럼 얘가 이 형용사를 꾸며주고 이 형용사가 실제 보호 역할을 하는 거겠죠. 됐어? 이렇게 낚시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1번도 무조건 이시 정답 아니에요? 가목적어는 우리가 이스로 쓰잖아. 가주어, 가목적어 다 이스로 쓰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이시 정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왜 더 어려운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잘 보세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중3, 고1 수준에서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하진 않을게요. 게다가 어법 시간도 아니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어, make, it, 목적격보, 투부정사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가목적어 자리라면 그럼 당연히 이시 정답이겠죠. 대문 당연히 쓸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이시 무조건 가목적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아까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했죠. 이는 해석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좀 다르게 해석해 볼까? 잘 들어봐. 주어는 만들어 그것을 뭐뭐 하게 만들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즉 이 구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즉 뭐에 따라 달라진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해석에 따라. 됐어? 그러니까 해석을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할 거냐 아니면은 진짜 그냥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로 해석할 거냐 이 해석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될 수도 있잖아. 이 경우에. 그렇죠? 그럼 그때는 대미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됐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만약 출제한다면요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고1 수준에서도 잘 안 나와요. 고2 정도는 돼야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근데 놀랍게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3년 전에 가자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 문제가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간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됐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애초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안 나와요. 만약 가목적어가 나온다면은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근데 이거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렇죠? 무조건 형용사니까.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 어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작이죠. 영작. 근데 영작은요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이 구조에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 형태에 맞게끔 네가 잘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이 영작을 잘 해라 라는 말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영작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영어를 쓸 거 아닌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연습을요. 자, 우리 이제 실제로 나와 있는 거. 일단은 책에는 설명이 뭐라 나왔는지 볼 건데 여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책에는 이게 아마 색깔이 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뭔가 명확하게 잘 안 보이네. 조금 더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보이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설명을 좀 보자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부문의 형태에 맞춰 주어진 단어를 배열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못해요?
이건 너무 쉬운 당연한 말이고요. 지금 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 제가 쓴 구조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가목적어 in 나왔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나왔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뒤에 뭐 나옵니까? 투부정사나 대절 나왔다. 투부정사나 또는 아까 써놨죠 여기다가 대절 나왔다.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을 한번 좀 같이 보자면요. Your knowledge of English. 너의 영어적 지식은 will make 만들 것이다. it 해석 없고요. 쉽게 만들 것이다. for you가 나오네요. 의미상 주어입니다. 투부정사 앞에 붙였으니까 너가 to learn 배우는 것을 그래서 뭐를 배우는 걸? other foreign languages 다른 외국어를 됐나요? 너의 영어 지식은 너가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죠? 그럼 지금 해석이 어때요? 딱 요걸로 떨어지지 않아요? 얘는 영어 지식은 네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을 쉽게 만들다. 그래서 딱 떨어지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작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볼까요? The teacher. 자, 그 선생님은 thinks 생각해. it 해석 없고요. strange 이상하게 생각해. 뭘 이상하게 생각해? 대절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대절이 뭔데?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are absent 결석했대 from class 수업에 today 오늘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결석한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해석하는 패턴이 어떠냐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요. 잠깐만 볼게요. 여기 구조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다시 쓸게요. 주어, 동사, it,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또는 대절. 이거잖아. 지금 가목적어 구조. 됐어요? 지금 잘 보세요. 투부정사랑 대절은 목적어죠. 진 목적어잖아. 목적어. 됐어? 그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 내가 맨날 얘기하죠. 그렇죠? 얘네들은 주어, 동사 관계야. 그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주어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동사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됐어?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은 얘가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입해 볼까요? 여기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 많은 학생들이 오늘 수업에 결석했다는 것. 됐어? 결석했다는 것은 strange 이상하다. 됐어?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잖아. 전혀 문제가 없죠. 됐나요? 오늘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결석했다는 것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항상 내가 진짜 지겹게 얘기하잖아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뭐냐면요. 이제 어법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요 어순에 맞게끔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목적어를 언제 써야 될지를 눈치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언제 써야 되냐? 언제 써야 되냐? 이렇게 해석될 때. 그래서 뭐뭐 하는 걸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고.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될 때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쓴다. 언제 쓰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우리가 배우는 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파트니까 가목적어로 영작하면 되겠지 뭐. 됐어? 근데 내가 데일리 테스트라든가 뭐 이런 걸로 내면은 니네가 또 분명 못 맞출 거라고. 이걸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형태를 써야 되는 거냐 니네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작을 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어느 상황에 써야 되냐고. 이게 항상 중요한 거야. 어느 상황에. 됐어? 다시 한번 말한다. 가목적어를 어느 상황에 쓰는 거라고?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고 이렇게 해석되거나 둘 중 하나일 때 뭘 쓴다? 가목적어나 진목적어를 쓴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쓴다. 됐나요? 이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법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우린 영작으로 갑시다. 영작. 자, 딱
봐도 길어 보이는 게 3번이죠? 3번을 좀 같이 볼까요? 3번? 테스트 2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자,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일단 한글 공부면서 하면서 가볼게요. 똑같이.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우주 여행의 과도한 비용은? 그러면 우주 여행의 과도한 비용 그대로 나와 있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 놈이 주어가 되겠네요. 여기 형용사고. 과도한 비용. 됐나요? 이렇게 됐죠. 우리 중 극히 일부가 가까운 미래에 우주로 여행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만든다. 여기 오른쪽이 살짝 잘렸는데요. 그냥 대충 볼게요. 자, 그러면은 in the near future만 지금 나와 있죠.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요거만 나와 있네요. 됐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만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나머지만. 자, 일단은 주어 찾았으니까 우리는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만든다. 됐어? 자, 분명하게 나왔네요. 이거 뭐예요? 목적격 보어겠네요. 됐어? 목적격 보어. 그럼 이 동사 뒤에는 가목적어와 생략이래. 가목적어가 나오겠죠. 자, 뭐뭐 하는 것을. 자, 가목적어를 언제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얘들아 해석 잘 봐봐. 뭐뭐 하다는 것을 뭐뭐 하게 만든다. 보여? 패턴 보여? 뭐뭐 하다는 걸 뭐뭐 하게. 됐어? 뭐뭐 하다는 것을 뭐뭐 하게. 이때 쓰는 게 가목적어라고. 됐어? 뭐뭐 하다는 것을 뭐뭐 하게. 됐어? 내가 3번 얘기했다. 이게 뭐라?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는 상황이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일단 써볼게요. 만든데 make. 근데 3인칭 단수니까 makes로 써줘야겠네. 됐어? 만들어. 가목적어 썼어.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니까 가목적어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아니야. 왜 가목적어를 써야 되느냐? 뭐뭐 하다는 것을 뭐뭐 하게.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가목적어를 쓴다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힌트 단어 없이도 맞출 수 있어요. 힌트 단어 없이도. 자, 그러면 만든답니다. 어떻게 만든다? 분명하게 만든대요. 분명하게. 여기서 쓰인 분명한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뭐 obvious로 쓰는 건지 clear로 쓰는 건지 봐야겠죠. 힌트 단어를 보니까 clear가 나왔네요. 그래서 clear를 썼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쓴 거는 동사,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썼습니다. 요 상태까지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진목적어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진목적어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기까지겠네요. 이만큼이 진목적어. 됐어? 그럼 진목적어를 봤더니 진목적어가 어때요? 상당히 길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길게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 극히 일부가 라고 나왔네요. 우리 중 극히 일부가. 주어네. 됐어? 가까운 미래. 여기도 끊어야겠고요. 우주로 여행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동사 부분이겠네. 맞아? 뭐할 가능성이 있다.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여행을 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 자, 여행을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동사겠고요. 그러면은 남는 게 우주로. 여기는 부사겠죠. 됐어? 자, 구문분석 다 했습니다. 한글 구문분석. 그럼 이제 이거에 맞게끔 써야겠죠. 일단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투부정사로 쓸 수도 있고 대절로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부정사로 쓴다면 얘를 의미상주어로 쓰면 되잖아. 그렇죠? 대절로 쓴다면 그냥 대주어 동사로 쓰면 되겠죠. 둘 다 가능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힌트가 필요해요. 근데 힌트 단어를 봤더니 대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to도 나와 있지만 얘는 뭐랑 짝이겠습니까? be likely to랑 짝이겠죠. 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that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that절로 쓸게요. that절. 자, 그럼 이제 that절의 주어를 쓸 겁니다. 우리 중 극히 일부예요. 우리 중 극히 일부니까 few of us 이렇게 썼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중 극히 일부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few는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예요. 복수. 알겠죠? few는 소수라는 뜻의 복수입니다. 복수. 따라서 are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are likely to를 쓰면 되겠네요. 됐어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여행을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 여행을 갈 가능성이 있다. travel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썼죠?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우주로 남았네요. 우주로. 그럼 남은 거 to space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나?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여기 나왔으니까 건너뛰고. 됐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서를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아이고. 순서를 잘 보시면요. 맨 처음에 주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사 나왔어요. 동사. makes 동사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가목적어 쓰였죠. it 쓰였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오죠.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진목적어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진목적어. 그래서 요렇게. 진목적어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순서가 어떻게 간다?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영작할 때. 한글 기준으로는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 앞으로 가면 된다.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그럼 어떤 순서로 갑니까? 당연히 주어 다음에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이 순서로 가겠죠. 역순이잖아. 주어만 위치가 똑같다.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봐봐. 순서로 한번 잘 봐봐요. 지금 이제 좀 이게 색깔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주어 나왔어. 주어 여기 주어. 자, 맨 마지막에 동사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makes라는 동사를 썼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썼습니까? 가목적어를 썼어요. 가목적어는 여기 해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덩어리가 뭐야? 분명하게 목적격 보호야. 그 다음에 나온 거 목적격 보호 썼어. 그 다음에 나온 덩어리가 뭐야? 요 네모가로야. 네모가로. 이게 그 다음 덩어리라고. 그래서 그 다음 덩어리가 나왔잖아. 이렇게. 됐나요? 근데 이 덩어리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덩어리 안에서도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주어, 여기 또 동사, 그 앞에 나온 거 덩어리 우주로, 그 앞에 나온 거 가까운 미래. 됐어?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대절의 주어를 뭘 썼어? 주어 먼저 써야죠. few was 썼죠? 그 다음에 대절의 동사 뭘 썼어요? 여행할 가능성이 있다. are likely to travel 썼죠? 그 다음 덩어리 뭡니까? 우주로. 그래서 우주로 썼죠? 그 다음 덩어리 뭡니까? 가까운 미래. 그래서 가까운 미래 나왔고요. 됐나요? 어순이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영어는. 됐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벌써 2번째 말하면 6, 7번 말하는 거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때는 뭐뭐 하다는 것을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고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이 나오면 뭐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써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잠시 쉬는 시간 가져도 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네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애들이 다 뒷받침을
근어 아니야? 그동안? 근어 아, 아니야? 아, 충분이라서. 응, 딱 보고 성같아. 아, 여기서 이렇게? 약간 코 속이 인면허 같이 됐네. 코가 냅두지? 안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선생님 여기까지 이어진 느낌 있어? 근데 좀 비슷한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졌어. 나도 손 깜짝 아, 손에서 뽑아보자. 생선이 한 다섯 개씩 넣어준다. 진짜요? 야, 2주면 다 빠지겠다. 나 이것보다 훨씬 많았거든. 근데 지금 등성등성 헤헤 이런 게 너무 귀여워. 어디 어디? 이게 너무 귀여워. 애동. 내가 지금 항상 이걸 하는 게 기억했지만 그렇지? 내 입장에는 기억밖에 없어. 고작혀. 애동. 해 뚱뚜루라는 거. 그러면 우리 연락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언니랑 영화를 어제 봤잖아. 그래서. 몇년 동안 어제 먹었는데. 알라딘 우리 엄마가 알려면 얼마나 좋아. 언제 봤는데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야. 엄마가 널 죽일 거야. 은총이 당장 데려오라고 이거 대성 통보라고 오늘 너무 좋아. 오늘 먹을 건데. 근데 알라딘 맞아 어제 뭐야? 시간이 없었어. 어디까지 왔는데? 진이 날고 야, 투나 아빠 아니야? 진이 아니 나 한세번 갔는데 아 그래? 거기 청담에 다리 걸리는 날에 팔찌일단 돌려줬고 그날 만나자고 했는데 알라딘이 소리가 나는데 동굴? 그거 걔 아프대. 자동문이었어? 문이 갑자기 쓱 하고 있어. 왕자 돼가지고 입장했어. 아, 그 노래 불렀어. 진짜 난리가. 촬영 좀 잘. 난리 나는 거. 코끼리랑 막 오케이. 손도 아픈데. 자 다음 거 보자. 폰 집어넣고. 야 오늘 수업하면 한동안 안 볼 건데 마지막이라도 좀 잘해야지. 안 돌았죠? 뭐라고? 안 돌았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네가 졸고 안 졸고 네가 알아야지. 나한테 물어보고 한다며 다시가. 그리고 그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 자, 다음 거 볼게. 자, 39. 시간 조건의 부사절. 5분 컷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뭘 내야 금방 끝나니까. 자, 요거. 아니 설명할 게 없어요. 얘네가 전부 다 뭐냐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뭐 이겁니다. 말 그대로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동사의 시제 할 때 사실 한번 나왔거든요. 어법 시간에. 그래서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 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죠. 여기 그럼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는 뭐다? 이 동사 다리에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시제 안 쓰고 뭘 쓴다? 현재 시제 씁니다. 끝. 끝이에요. 그럼 이제 시간 조건의 부사절의 종류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는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거 when, since, until 얘네는 전부 다 시간이죠. 시간. 지금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 여기도 있네요. whenever 뭐 이런 거.
이런 시간 표현 같은 경우는 다 해당됩니다. 뭐 before, after, 뭐 since, until, as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건 if나 unless 그리고 as long as랑 그 다음에 once 뭐 요 정도가 좀 대표적입니다. 요 정도. given that 같은 경우는 약간 고등부 버전인데요. 얘까지만 체크해 놓을게요. 이 정도. 됐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조건이고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는 이제 시간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no sooner than도 나와 있고 it will not be long before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as soon as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일단은 많이 쓰이는 애들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설명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대표 문항을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행운이 준비와 만날 때 성공이 일어난다. 뭔가 약간 격언 같은 표현처럼 보이네요. 그럼 여기가 부사겠죠. 성공이 발생한다. 됐어? 이 안쪽을 보면은 행운이 만날 때 준비와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행운이 준비와 만날 때라고 돼 있고 여기 뭐뭐 할 때라고 나왔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네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야겠네. 자, 그러면 when 뭐 할 때, 행운이 love 만날 때, miss 뭘 만날 때, 준비와 만날 때, preparation 성공이 success 발생한다 occurs 끝. 간단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다? when이 있으니까 현재 시제 쓴다. 끝.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40번 넘어갈게요. 할 게 없어요. 설명이 이게 다입니다. 설명이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랭크 40번에 4, 5형식 수동태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조금 중요하죠. 예. 자, 요쪽에다가 그냥 필기할게요. 일단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인데 하나씩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 수동태부터 볼게요. 자, 이 수동태에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형식 수동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4형식 수동태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4형식 수동태는 두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형식 수동태에서 그 어떤 특정 목적어를 앞으로 뺐을 때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특이한 건데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부터 한번 가보자. 가장 기본부터. 자, 4형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수동태라는 거는요. 제가 항상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죠? 이 수동태라는 정의를 내릴 때. 수동태가 뭐죠? 뭔가 좀 말이 짬뽕된 것 같긴 한데 수동태를 저는 항상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서술한다. 됐어? 이게 수동태였어요. 당하는 입장에서 서술한다. 그 당하는 입장이 누구라? 목적어라고 했죠. 목적어. 됐어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건 다시 한번 뭐야? 당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당하는 입장은 누구라고요? 목적어라고요. 목적어. 이게 수동태예요. 주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걸 능동태라 부르고요.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걸 수동태라 부르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4형식 구조는 목적어가 잘 아시다시피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됐어? 그럼 잘 봐봐. 지금 입장을 살펴보면 1번 주어 입장 서술이 있고요. 2번 간접 목적어 입장이 있고요. 3번 직접 목적어 입장이 있는데요. 됐어요? 그럼 주어 입장에서 서술하면은 능동태가 되겠죠. 이 간접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면은 수동태가 되고요. 역시나 얘 입장에서 서술해도 수동태가 됩니다. 즉 수동태가 두 가지의 버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정민이한테 마우스를 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정민이에게 마우스를 준다. 그럼 여기에서 입장이 총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입장, 두 번째 정민이 입장, 세 번째 마우스 입장.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장에 따라서 수동태를 어떻게 쓸 거냐 이 버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녀석을 앞으로 뺀 요 2번 입장 버전의 수동태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요 놈을 앞으로 빼면은 자 문장 맨 앞으로 뺐으니 얘가 주어가 되죠. 얘는 거꾸로 맨 뒤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by의 목적격이 되고요. 일반 수동태랑 똑같습니다. 요 녀석은 비동사의 pp 이렇게 수동태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남는 놈이 있죠. 이 직접 목적어. 이 남는 놈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요 녀석은 그대로 끝에 내리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버전. 즉 간접 목적어 수동태를 쓴 거고요. 2번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2번 버전. 자 2번 버전은 어떻게 합니까? 2번 버전 쓸 때 그냥 새롭게 쓸게요. 다시 써볼게요. 이거를. 자 다시 썼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뺄 겁니다. 직접 목적어. 자 그럼 요 놈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주어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뒤로 와서 by의 목적격이 되고 똑같이 내려와서 비동사의 pp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남는 거는 요 놈이 남았어요. 간접 목적어가 남았죠. 자 그럼 요 놈을 어떻게 쓰느냐? 일단 씁니다. 일단 쓰는데 요 앞에다가 뭘 쓴다? to나 for나 of 셋 중에 하나를 붙여줘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뺐을 때와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뺐을 때 이 수동태의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앞으로 빠졌을 때는 직접 목적어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얘가 앞으로 빠졌을 때 얘는 어떻게 썼습니까? 앞에 to for of를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런지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잖아. 아니 얘는 그대로 쓰는데 얘는 왜 전치사를 앞에다가 붙이냐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걸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자, 첫 번째. 일단은 얘는 왜 앞에 아무것도 없고 얘는 왜 앞에 뭐가 생기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간접 목적어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에게로 해석하죠. 그렇죠? 직접 목적어는 을을 붙여 해석합니다. 지금 얘는 4형식 문형이에요. 4형식 문형. 지금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3형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얘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4형식이고 주어, 동사, 전명부, 전명부. 얘는 1형식이 됩니다. 부모문석을 굳이 하자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3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는 일반적인 3형식 문장에서 요 목적어 자리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을을 붙여 해석하죠. 그쵸? 이 3형식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럼 잘 봐봐. 지금 여기에서 4형식에서 바꿨어요. 이렇게 주어로 되고 by 목적격 빠지고 비동사의 pp 됐어요. 남은 게 얘죠. 얘가 지금 남았어. 근데 얘를 한번 그대로 내려볼게. 이렇게 그대로 내렸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였어. to for of 이딴 거 안 붙였어. 그럼 얘는 뭐야? 그냥 목적어잖아. 그냥 목적어. 됐어? 근데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을로 해석한다고. 근데 직접 목적어 어떻게 해석해요? 원래 을로 해석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는 거야. 해석이 똑같으니까. 됐어? 근데 아래 거를 한번 볼게. 아래 거는 어떠냐? 남는 게 얘잖아요. 얘가 남아.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써볼게요. 간접 목적어로 한번 이렇게 그냥 썼어요. 그냥. 근데 여기서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에게란 말이야. 근데 얘를 그대로 쓰면 어떤 해석이 돼야 돼? 을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 이해돼? 뭔 말인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엄밀히 따지면.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석은 어떻다고? 이거라고. 근데 얘는 간접 목적어는 이 해석이 아니잖아요. 뭐뭐에게라는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뭐뭐에게라는 해석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뭐뭐에게라는 해석을 맞춰주기 위해서 뭘 붙여주는 거야? 전치사를 앞에 붙여주는 거라고. 뭐뭐에게, for 뭐뭐에게, of 뭐뭐에게. 됐어? 이렇게 붙여주는 거라고.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근거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편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테니까. 자, 두 번째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 of를 붙이는 이유. 자,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새로 쓸게. 자, 우리가 4형식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까 전에도 잠깐 배운 건데 우리가 3형식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 요 버전에서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앞으로 빠져서 주어 되고요. 얘 뒤로 가서 by의 목적격 되죠. 얘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됩니다. 자,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요거죠. 그대로 내려볼까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됐어요?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잖아 지금 얘도. 됐죠? 이게 두 번째 증명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앞에 to for of를 붙여준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왜 붙이는지에 대한 이해는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편한 대로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로.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야? 얘가 남았을 때 앞에 to for of 붙인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기억하는 게. 됐어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쌤이 들었던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로이쌤이 gave 줬어요. 만약에 him 그에게 뭐를 줬냐? a book 책 한 권을 줬다. 이렇게 쉬운 예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동태를 바꿀 때 him 버전과 a book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him 버전으로 한번 1번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빠져서 he가 되고요. 얘 맨 뒤로 빠져서 by Ro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내려서 was given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나요? 자, 비동사의 pp로 썼습니다. 과거형이니까 과거로 썼고요. 그럼 남은 게 a book이야. 그럼 어떻게 써라? 그냥 써라. 됐어? 이러고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버전. 이번에는 a book을 기준으로 볼 거야. 자, 그러면은 a book이 문장 맨 앞에 나오고 똑같이 맨 뒤로 가서 by Roy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비동사의 pp was given이 됐어요. 남는 건 him입니다. 그럼 이때 뭘 쓴다? to him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맨 위에 거. Roy는 그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Roy 입장에서 말했을 땐 뭐야? 준 거잖아. 책을 준 거지. 그렇지? 능동태야. 자, 받은 사람 그 입장에서 말해볼게요. 그럼 그는 Roy에 의해서 책을 책을 받았다. 됐어? 책을 받았다. 그대로 목적어 그대로 했겠죠. 아래 버전으로 볼게요. 책 입장에서 보는 거야. 책은 Roy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다. 됐어? 그에게 주어졌다. 똑같은 was given이지만 해석이 좀 다르죠? 얘는 받았다고 해석했고 얘는 주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4형식 수동태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특이한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아까 전에 간접 목적어가 남는 경우에는 to, for, of 중에 하나를 앞에 붙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to 쓰고 for 쓰고 of 쓰고 이 기준이 뭡니까? 동사죠, 동사. 그쵸? 즉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한 1, 2학년 이때쯤에 배우는 내용인데요. 자, 이 to, for, of를 붙이는 기준은 앞에 나와 있는 엄밀히 따지면 요 PP형이 되겠네요. PP형. 됐어요? 요 녀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거는 뭐 예전에 배운 거니까 복습경 한번 볼게요. 우리가 to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이렉트로 주는 경우입니다. 다이렉트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는 경우예요. 곧바로 주는 경우. 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곧바로 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for를 쓰는 경우 자리가 없어서 제가 여기다 쓸게요. for를 쓰는 경우는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는 동사가 됩니다. 과정을 거쳐서 주는 동사. 선생님, 과정을 거쳐서 주는 동사가 뭔데요? 예를 들면 make나 buy나 get이나 훅이나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과정을 거쳐주는 거야. 무슨 말이야? make 만들어 주다잖아, 그렇지? 만들어서 주고, 사서 주고, 얻어서 주고, 요리해서 주고. 됐어요? 어떤 뭔가를 해서 주는 거죠. 이게 for를 쓰는 경우라고. to를 쓰는 경우는 다이렉트야, 다이렉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each 같은 거, teach나 give나 send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은 과정을 거쳐주는 게 아니죠. 내가 가르쳐서 주는 게 아니잖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give 그냥 주는 거죠. send 보내서 주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 다이렉트로 가는 거. 그래서 이게 to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of를 쓰는 경우는 보통 니네가 잘 알고 있죠? ask를 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 근데 of를 쓰는 경우는 쉽게 말하면요,
질문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예요. 질문의 의미. 그래서 그 대표가 ask여서 그런 거야. ask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운 단어 inquire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어요. inquire 이것도 질문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질문에 관련된 거는 of를 쓴다. 이러고 그냥 끝난 겁니다. 다이렉트로 줄 때는 to, 과정을 거쳐줄 때는 for, 질문해 줄 때는 of.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give라는 다이렉트로 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to를 붙여준 거예요. 되셨죠? 네. 일단 뭐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학교 2학년쯤에 이제 문법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가볍게 암기하는 방법만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두 번째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내가 여기서 동사를 바꿔볼게. 바꿨어요. 버트로 바꿨습니다. 버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 버트로 바꿨고요. 여기도 버트로 바꿨고요. 여기 전치사 for를 써야겠죠? 사서 주는 거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1번은 틀렸어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동사에 따라서 자, 지금 1번은 뭡니까?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뺀 거죠. 그렇죠? 동사에 따라서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뺀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에 따라서. 이거는 해석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봐봐 얘들아.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He was bought. 그는 구매되었다. 인신매매죠. 됐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make라고 해봐. 그는 만들어졌어. 로봇이에요? 뭘 만들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He was sold. 그는 판매되었습니다. 인신매매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를 앞으로 뺀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근데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하는 애들이 있었어. 선생님, 진짜 인신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근데 그런 걸 또 물어봐요, 애들이. 아니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요. 막 예전에 진짜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어. 선생님, 만약에 인신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애랑 엄마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엄마 나 노예 사줘. 그래 우리 딸한테 노예 사줄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걸 못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노예제도가 합법인 나라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니 그 경우엔 가능하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인신매매 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가 만들어져, 그가 구매돼, 그가 판매돼 이런 거 쓰지 말자고. 알겠죠? 당연히 우리가 비슷한 맥락으로 가자면요. write 같은 단어 있죠. write. 글씨를 쓰다 이런 거 있죠. 그럼 얘네도 당연히 수동태로 쓰면 안 되겠죠. He was written. 그가 글씨로 쓰여요? 말이 안 돼. 그거 어떻게 뭔 말이야? 그가 글씨로 쓰였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불가능하다. 즉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게 가능한가를 한번 따져보면 돼요.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가 구매됐대요. 책을 구매됐다. 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책한테 얘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말이 안 되고 책은 구매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너희에 의해. 이거는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4형식 수동태에서 특이한 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to forof의 구분입니다.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of를 붙여준다. 요거 수동태 쓸 때요. 두 번째는 뭐다?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뺀 경우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문장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게 뭐다? 이 동사의 의미에 따라 다르다. 됐나요? 이렇게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형식 수동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5형식 수동태를 볼 건데요. 5형식 수동태는 금방 끝나거든요. 금방 끝낼게요. 자, 이거 끝내고 청소도 해야 돼. 왜? 아니 끝나는 시간은 내 맘인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왜? 뒷시간에 너무 바빠요? 바쁘면 얘기해요. 내가 끝내줄게요. 네. 얘기해. 민지야 얘기해. 나 집가. 아 집 가야 된다고? 누구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얘기해요. 뭐라고?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래. 보자. 아 이거 금방 끝나. 얘는 금방 끝나. 얼른 보자. 자 오형식 수동태. 오형식 수동태는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요 구조는? 요 구조. 자 그러면은 수동태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한다.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라 했어요. 얘를 앞으로 빼는 거 아니다. 얘는 목적어가 아니니까. 자 얘를 앞으로 뺐습니다. 주어. 이 동사의 PP. 얘 뒤로 가서 I 목적격. 얘가 남았네? 어떻게 쓰면 될까? 그대로. 끝. 얘는 그대로 쓰면 돼요. 얘는 뭐 앞에 뭐 안 붙여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딱 하나만. 아이 한숨 쉬지 마 이씨. 자, 딱 하나만 예외를 얘기할게요. 딱 하나만. 어떤 거냐면 바로 사역 또는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입니다. 사역동사. 자, 그래서 당구장 표시하고. 자,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를 좀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사역동사니까 뭐 그냥 make로 쓰겠습니다. 편의상. 자, 주어의 make의 목적어에 동사 원형 나왔어. 이렇게 나오죠. 사역동사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가? 잘 보세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얘 앞으로 빠졌습니다. 주어. 얘 맨 뒤로 빠져서 by의 목적격 됐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의 made 이렇게 되겠죠? 됐어? 수동태까지 썼습니다. 남는 게 뭐야? 요거잖아. 요거. 이 동사원형이 남았어. 그럼 이 동사원형을 그대로 쓰느냐? 아닙니다. 앞에 to를 붙여줘야 돼요. 됐어? 이게 특이한 점. 아니 얘는 동사원형이었는데 얘는 왜 to 부정사로 쓰느냐? 그 이유가 뭘까? 맞추면 첨삭 안 하고 끝내줄게. 얘는 동사원형이었잖아. 근데 얘는 왜 to 부정사로 바꿀까? 네, 그냥 제가 말할게요. 아니 뭐 해서 해석이 어떻게 다른데요? 어떻게 맞는 사람이지. 해석이 어떻게 다른데? 해석이 어떻게 다른데? 해석이 어떻게 다른데? 빨리 말해. 잠깐만요. 너네가 오답을 말할수록 시간은 가고 있어요. 시키다. 시키긴 뭐 시켜? 치킨 시켜 먹냐? 자 볼게요. 시키시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 여기에 있는 동사 원형은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죠. 동사가 아니죠. 왜? 동사 여기 있잖아. 됐어? 그럼 이 동사 원형의 이름이 뭐죠? 원형. 아니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 얘 이름은 부정사야. 부정사. 투부정사랑 똑같은 애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조건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이름이 다시 한번 원형 부정사라 했어요. 그러면 이 원형 부정사를 쓰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원형 부정사를 쓰느냐.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사용하기 위한 그 사용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됐어?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역 또는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쓴 거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형식 구조일 때예요. 됐어? 이 두 가지가 돼야만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는 거야. 되니? 자 위에 거는 어때? 사역동사 나왔고 오형식 구조니까 가능한 거야 지금. 됐어? 근데 아래 거 보자 얘들아. 아래 거. 아래 거는 사역동사는 나왔거든? 근데 오형식 구조는 아니잖아. 됐어? 왜?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보어 나왔으니까 얘 이형식이잖아. 따지고 보면. 됐어? 그러니까 오형식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우리가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없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뭐 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러면은 의미가 최대한 똑같은 걸로 바꿔줘야겠죠. 다시 한번 이놈의 이름은 뭐라고요? 원형 부정사야. 부정사라고 부정사.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은 to 부정사로 바꿔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투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동사는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럼 두 번째 기회를 드릴게요. 첨삭 안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예문을 하나 쓸 테니까 그 수동태를 한번 맞춰보세요. 참고로 내가 안 알려준 겁니다. 내가 안 알려준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책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책이 없을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거를 수동태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아니 어디 뭐 빈 페이지나 아무데다가 한번 써보세요. 맞추면 그 자리에서 끝이고요. 네, 한 명이라고. 아. 네, 저 자신 있어요. 못 맞출 거라는 저 자신 있어요. 나 자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한 명이라도 맞추면 끝내줄게요. 한 명도 못 맞추면 연장 수업 할 겁니다. 네? 왜요? 내 맘이에요. 그렇군요. 새삼스럽게 봐. 아, 상의해도 돼요? 어차피 뭐 한 명만 맞추면 되니까. 상의해도 돼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책에 나와 있나 이게? 책이 안 나와 있어요. 책이 없어요. 안 나와 있지롱. 안 나와 있지롱. 맞춰봐라. 혹시 써본 사람 한번 보게. 없어요? 써보긴 했어. 아니 한번 봐봐. 저기 봐봐. 오케이 알았어요. 나영 혹시 써봤어? 안 썼어? 아니야, 최대한 답을 덜게 써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 뭘 다 했어. 오, 네. 그래도 퀴즈인데 제가 힌트 하나 드려야겠죠? 네.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됐죠? 좀 알고 있는 셈 아 설마 이게 정답이었으면 내가 문제를 냈겠냐?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문제를 안 냈지. 아이워스 이거 땡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이워스 이거 답 아닙니다. 의미죠. 못 맞추겠지. 가게 해준 거죠. 이거 맞춘 사람 진짜 인정. 내 교무실에 내가 맛있는 거 하던데 맛있는 것도 있는데 진짜 맞춘 사람 인정. 나는 허락되었다. 진짜 인정. 아이고 가봐요. 거긴 아니야. 자, 은총이 급하게 지웠고 정답.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그다음 이거 은구도 정답 지워야 되고. 이거 비누로 써. 근데 뭐 있어가지고 그냥 자, 네, 그냥 제가 다 쓸게요. 아, 저 썼어요. 썼다고? 틀리면 어떡할래? 고인? 이거 맞자. 봐봐. 고인 이거 맞자. 고인인데. 이거 맞자.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긴 해. 아. 아주 다양한 그지 같은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답을 발표할게요. 자, 이게 정답이겠죠. 이건 몰랐지? 모를 만한 문제 낸다고 했잖아. I was allowed to go to the concert by my mom. 이렇게 해야 정답이죠. 이걸 언제 배워요? 모르겠네요. 언제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역동사에는 let, have, make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냐면은 사역동사 종류 세 가지 중에서 수동태가 가능한 건 make밖에 없습니다. make만 가능해요. make만. 그러니까 let이랑 have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et이라는 녀석을 다른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let과 가장 비슷한 의미가 allow거든요. 그래서 allowed로 써줘야 돼. 그래서 be allowed to예요. be allowed to. 됐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약에 have 동사로 나왔어도 수동태를 못 쓸 거 아니야. 그렇지?
was, had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 안 된다고 이거. 그럼 이때는 어떻게 쓸까? had가 아니라 got 또는 got으로 써줍니다. 왜냐면 have와 가장 비슷한 의미가 get이거든요. 됐어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를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5형식 수동태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뒷부분을 봐야겠죠. 자, 하나만 한 문장 정도만 좀 같이 보자. 한 문장 정도만. 좀 어려운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테스트 3번에 2번 볼까요? 테스트 3의 2번. 자, 테스트 3의 2번 보면은요. 이제 여기 하나 나왔네요. 이제. not die out이라고 돼 있는데 이 die out은요. 멸종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멸종되다. 자, 여기 소대까지 함께 나왔네요. 소대. 질문 좀 하자. 뭔 뜻이야 이거? 뭐뭐 하기 위해. 틀리면 연장하려고 했는데 잘 맞췄어요.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이것이 will not die out. die out이 다시 한번 뭐라? 멸종되다.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럼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요 부분이 있네요. 됐어? 요 부분.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동사 나온 거죠. 그렇죠? 여기 주어 will not die out까지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사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써볼게요. 아이들은 한 오래된 언어의 단어들을 배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이들은 배운다. 동사 나왔죠? 뭘 배운다? 오래된 언어의 단어들을요. 그럼 단어들을 목적어. 한 오래된 언어의.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겠네요. 그럼 쓰는 거는요. 자, 그럼 배운다니까 우리는 쉽게 learn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힌트 단어에 learn이 없네. 그렇죠? teach로 나와 있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아이들은 children 배운다네요. 배운다. 자, teach는 가르치다잖아. 그러면은 이걸 수동태로 쓰면은 가르침을 받는다가 되겠죠. 그럼 가르침을 받는 게 뭐야? 배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are taught로 써주는 겁니다. 됐나요? are taught 써줬어요. 자, 근데 teach라는 건 원래 4형식 수동태이죠. 게다가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단어들 을 보여요? 을 목적어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the words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4형식 수동태 쓴 겁니다. 4형식 수동태. 단어들을 배운다. 어떤 단어? 자, 한 오래된 언어. language. 됐나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숙제를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제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첫 시간에 할 여러분 그 두 가지 단어를 암기해 오셔야 됩니다. 내신반과 비내신반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신반은 어떨까? 단어 암기해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습서 보고 학습해오면 됩니다. 구문 분석과 해석 둘 다 학습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무조건 시험 보기 때문에 구문 분석 부분에서 특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학습 잘 해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내신반 여러분들. 비내신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암기 해오시고 자습서 보고 학습도 해오는데 단어 암기는 정규 단어 포함입니다. 정규 단어 포함.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